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다음은 해담경제연구소 어이진 소장님. 또 한 주간에 쌓여있던 우리가 미처 못 봤던 외신들 중에 중요한 것들 올라오셨을 것 같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썰렁해요. 뭔가 스튜어디스 복장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화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받은 스카프라서 네. 제가 굉장히 친동생처럼 아끼는 동생이 그렇군요. 선물을 준 거라서 네. 인증하러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앞에 공약 얘기를 했더니 채팅창이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어 소장님이 빨리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떡하죠? 저도 첫 기사를 대선에 대해서 외신 보도들 어떻게 나왔는지 그 궁금하죠. 간략하게 한번 그냥 남들은 어떻게 보는지 쓱 훑고 지나가는 정도. 좋아요. 네, 쓱 훑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번 훑어보시죠. 네, 훑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면요. 빨리빨리 이렇게 탁탁탁 보여드릴게요.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인데 제목만 뭐 위주로 읽어드릴게요. 보수 성향 윤석열 신임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이런 건데 여기 내용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에 보수적인 대통령들과 맞물려서 윤석열의 당선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덜 유화적인 접근을 의미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과 더욱 밀접하게 일치할 것이다. 지난달에 이 윤석열이 그 외교 분야에 대한 견해를 내놓은 게 있는데 한국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그 자체로 끝이 났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다라고 실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에 뭐 한국 여론조사 전문가가 또 있나 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윤석열의 보수 지지자들은 그의 강한 이미지와 정치적인 아웃사이더로서의 지위에 끌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했다.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다음은 요거는 대선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근데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냐면 3월 3일에 나온 기사인데 대한민국의 소란스러운 정치 진흙탕과 스캔들로 정의되는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저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말미에 이 선거에서 당선자는 앞으로 이제 자산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심화, 그리고 젊은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원한이 쌓이면서 또 미중 간의 불행한 균형 행위, 뭐 해결되지 않는 북한과의 갈등, 뭐 사회적 경제적 긴장 고조 등을 다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의 과제다. 이걸 이제 한가득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그냥 팩트 폭행을. 이거는 당선되기 전에 3월 3일에 대한민국 대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기사였고요. 빅리드는 진짜 파이낸셜 타임즈의 빅리드는 한 명 가득히 빅리드 짤 같은 글씨로 깔같이 그냥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있죠. 없어요. 정말 읽기 힘든 코너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빅리드는. 그리고 그 방금 그 대선 전에 그 기사는 그래서 요점이 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대선 전에 너무 진흙탕 싸움이다라는 내용을 그러니까 서로 무슨 내용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지 무엇이 후보들 간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쭉 나열한 기사였고요. 마지막에 당선자가 물려받게 될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팩트 폭행을 해놓은 누가 되더라도 날카로운 대립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화면을 보면 이거는 일본 요미우리 기사인데 무능하고 무지 그리고 비리로 부패 이런 말들이 맞서면서 치열한 비방과 비호감도로 겨룬 이례적인 한국 대통령 선거. 또 이것도 빅리드랑 비슷한. 아니 근데
이렇게 자꾸 얘기해 기분 안 좋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더라도. 이 외신의 시선이 또 이렇게 다르게 제가 일부러 그 한국인이 안 쓴 거 위주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외국인이 쓴 것들. 그러니까 양측의 세력들이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정도가 좀 과하다라는 쪽에. 뭐 사실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아니 그리고 이건 요미우리라면서 요미우리가 또 일본의 전통적인 보수지니까. 일본은 서로 공격 잘 안 하죠. 어차피 정권 교체 안 되니까. 뭐 어쨌든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 시선이 있다. 저도 좀 기분이 뭐 유쾌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보면 그런 것도 사실이죠. 서로. 네,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면 화면 띄워주세요. 네, 이것도 요미우리인데요. 그냥 한국 대통령 선거 윤석열 씨가 승리를 선언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는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윤석열의 당선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조기 개선의 의지가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코멘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좀 개선될 걸로.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뉴스를 보면요. 이거는 로이터예요. 네, 미국이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그게 축하하면서 우리 동맹은 철갑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사로 실린 건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신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미국과 대한민국 우리는 경제와 국민의 동맹은 철통 같다. 정말 단단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 당선자의 뭐 경제, 세금, 주택, 북한 대외 정책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공약을 내비쳤는지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중국인데요. 환구시보 기사입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한국 대선에서 윤석열이 승리했다. 새 정부 대중국 정책에 관한 관심이 쏠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환구시보는 좀 자기네들 위주로 많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대선 결과가 미중 간 그 전략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난제에 마주했다. 한중 관계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건 전문가의 그 중국 현재 전문가의 말을 빌려가지고 윤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후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멘트가 여기에 기사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대선에 대한 평가에는 추문이 끊이지 않았던 대선이었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진실 공방은 한국 사회를 분열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마치 이게 대선이 치열한 오징어 게임과 같은 대선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분열된 한국 사회를 다시 화합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한구시보가 제일 정확히 쓴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제목만 간단히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대북 강경 노선이 부활할 것 같다. 부활할 것 같다. 뭐 한국의 이 어떤 그 대북 정책에 대한 논조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의 좀 긴밀한 관계를 약속하는 보수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심이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인데 딱 그거군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북한과 가까운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더 가까울 수 없고. 미국과는 조금 좀 껄끄럽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뭐 대선에 대한 외신 보도는 이 정도로 간단히 해도, 그러시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온 기사는요. 뭐 사실 뉴스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가 항상 지금은 많으니까 그런데 또 며칠 전에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화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러시아산 석유를 금지하는 것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요. 이게 미국 등의 움직임이 이제 광범위한 제재를 촉발할 경우에는
그 1979년 그 오일 쇼크 위기와 유사한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러시아산 석유를 사지 맙시다라는 국제적인 불매 운동을 하자는 거죠. 지금 네. 그, 미국이. 그렇죠. 이제 그 파이낸셜 이 내용 기사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 러시아산 석유 가스 수입 금지 조치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분석한 기사인데 네. 그 어제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석탄 뭐 모두 수입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섣부르게 내놓지 못했던 에너지 제재인데 그게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내놓은 조치 중에 가장 좀 의미 있는 조치이기도 하고 또 이번 제재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자금 지원하는 것도 끊는 거 이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러시아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데 영국도 그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했고 캐나다는 이미 비슷한 그 네. 제재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를 했다는 거죠. 네.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원유, 가스, 석탄 이거는 수입은 전면 차단했는데 네.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수입 금지를 안 했다. 왜냐하면 미국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이 러시아산 우라늄에 막대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우라늄은 까지는 꺼내지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한편에서는 오히려 네. 러시아가 역공으로 보복카드로 러시아산 우리 우라늄 수출하지 않을 거야라고 할 빌미를 수도 줬다? 있겠다. 아. 네, 그런 내용들이 또 담겨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영국 신문이죠. 네. 그리고 영국은 지금 미국의 그 석유 금수 조치 러시아산.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죠. 영국은 불편해해요? 불편해하지 않아요? 영국과 미국은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영국과 미국은 그래도 같은 편인데 유럽은 다른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불편해하죠. 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도 불편해하네요. 영국 신문이긴 하지만 네. 기자 정신이 살아있네. 네. 네, 왜 미국은 그럼 우라늄도 쓰지 말지. 네. 유럽이 필요한 석유는 러시아로부터 사지 말자고 하고 미국이 필요한 우라늄은 왜 계속 사서 쓰냐. 그런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근데 뭐 영국도 러시아산 수입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하긴 했는데 네. 이유는 사실 이번에 뭐 수입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빠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의존적이니까 조금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단계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수입량을 줄이겠다 이런 목표치는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 가스 수입량을 3분의 1로 줄이고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 화석 연료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겠다. 이런 목표는 제시는 했는데 이 목표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행 여부는 회원국에 달린 거라서 안 해도 그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기사에 보면 유럽 포함해서 좀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제재를 하려면 사실 네. 미국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러시아 석유의 최대 구매 국가인 인도와 중국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네. 그런데 인도와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진짜 정말 폭풍 타격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렇죠? 인도와 중국이 왜 여기 협조를 해야 돼요? 같이 안 사줘야 타격이 큰데 미국은 지금 제가 이 화면을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 예. 이 화면 한번 볼게요. 이건 사실 유럽 위주기는 한데 러시아산 그 석유가 유럽에게 얼마나 많은 그 수입량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유럽이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클수록 수입량이 많은 거예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파란 애들은 유럽이고. 네, 파란 애들은 유럽이고 핑크색은 아시아고 네. 여기 연두색이 US라고 써 있죠.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 정말 안 사다 쓰는군요, 거의. 네. 그리스만큼도 안 사다 쓰네요. 네, 덴마크만큼도. 우리나라보다도 안 사다 써요.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 안 사겠다고 하면 건 아무 변화가 없는 거네. 그렇게 아주 큰 타격은 없는 거죠. 유럽은 보면 지금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리투아니아가 83%로 가장 많고요. 핀란드가 80%,
그다음에 슬로바키아가 74%, 폴란드가 한 58% 정도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근데 독일은 그 가스에 비해서 석유는 한 30% 정도 네.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고 저기 핑크색이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도 써있네요. 보이는데 네. 우리나라는 전체 석유 수입량의 9% 정도를 러시아에서 들여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더 적은 7% 수입하고 있고 우리나라 옆에 일본이거든요. 작은 예. 동그라미가 일본은 더 안 3%, 잘하네요. 네, 아. 3%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요. 야, 저러니 뭐 미국은 정말 의미 없네요. 그죠? 의미는 미국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 하나 더 보시면요. 제가 네. 또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이 수입하는 그 원유 출처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거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약간 좀 파랑색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멕시코 옆에 파랑색인데 굉장히 아래쪽에 이제 낮은 수입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캐나다가 주로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겁니다. 네. 요거는 미국은 주로 캐나다에서 사오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러시아에 과연 큰 타격이 될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러시아가 미국이나 영국에 팔지 못하는 석유는 다른 곳에 팔 수는 있어요. 예. 다른 곳에 팔 수는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다른 곳에서 사지 못하는 거죠. 미국 무서워서. 미국 무서워서.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쉘 그 석유 회사 있죠. 쉘. 예. 쉘. 쉘이 얼마 전에 그 미국 그 러시아의 가즈프롬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는데 나 손 뗄 거야 하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4일인가 몰래 이 사람들이 20% 할인가에 러시아에서 원유를 산 거예요. 아, 러시아도 지금 급하게 원유는 남고 네, 빨리 팔아야 안 사가려고 되니까 하고 그러니까 20% 세일을 하는군요. 네, 예. 덤핑 세일을 해가지고 이제 몰래 샀는데 그게 딱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욕을 엄청 먹어가지고 네. 이 사례를 보면서 쉘의 사례를 보면서 아무도 지금 그거를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합법적이긴 하지만 예. 욕을 가득 먹고 수습하기 바빴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사실은 그 요즘 나오는 유가 전망을 보면 네. 그 석유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배럴당 한 $200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광범위하게 봉쇄를 해버리면 서방 국가들에게 엄청난 그 경제적 고통을 알려준 그 오일 쇼크 있죠. 두 번째 오일 쇼크, 1979년 오일 쇼크에 가까운 공급 쇼크가 촉발될 거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는 가격이 배럴당 $200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지금 2위, 3위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공급 손실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걸로 대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석유 안 쓰고 어떻게 돌자는 거죠, 근데? 석유를 다 아껴 써야 되는데 안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방팔방 뒤져가지고 석유를 찾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 그 석유 시추 업체들한테 예. 빨리 더 시추해 하고 독촉을 하고 있고 예. 아니면 오펙 플러스 그 생산국 동맹들한테 로비를 하면서 조금 전략적 비축물을 조금 방출을 해달라 네. 이렇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몇 주 동안 세계에 이제 펼쳐져 있는 석유들을 찾기에 급급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기사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오펙 생산국 중에 유일하게 좀 여분의 추가 생산량이 더 있는 뽑아낼 수 있는. 네, 사우디가 있는 그게 사우디인데 사우디를 예. 조금 설득해가지고 원유를 좀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하려면 예. 미국이 일단 사우디 왕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사이가 지금 안 좋은데 관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뭐 곁들여서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접촉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최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더 캐내라고. 미국에는 쉐일 오일 있잖아요. 쉐일 오일이 있죠. 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캐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모두 지금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네. 기사를 보면서 아니, 미국 쉐일 오일 쉐일가스 있는데 예. 그거 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는데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미국은 셰일 산업이 석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네. 하는 건데 그 셰일 더 끌어내면 되잖아라고 하고 있지만 그 업계 관계자들이 그 미국 셰일 그 산업이 좀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셰일이 새로 이렇게 구멍을 뚝 뚫어가지고 예. 시추를 하는 데까지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도 공급난이 왔어요. 일단 뚜껑 열면 다시 캐내는데 6개월 동안 뭘 해야 돼요? 네, 새로 뚫어서 시추를 한 데까지 6개월에서 8개월 아예 새로 뚫어서. 예. 근데 여기에 노동력 부족. 여기에도 노동력이 부족해서 캐내는데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장비가 또 부족하고 예. 그다음에 모래가 부족하대요. 모래 모래가 왜 부족하지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그 셰일가스를 채굴할 때 이렇게 쭉 뚫어서 수직으로 내려간 다음에 네. 다시 수평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시추를 하거든요. 네, 그 층에 예, 가서. 예. 근데 그 뽑을 때 바위를 이제 깨야 되는데 네. 그 바위를 깰 때 물하고 화학물질하고 모래하고 섞은 섞어서 거를 쫙 쏜다는 거죠? 굉장히 고압으로 쫙 써야 되는데 네. 그때 필요한 모래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 모래가 너무 비싸대요. 요즘요 모래도 비싸요? 요즘 모래도 비싸요. 전대미문의 가격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최고점을 기록하고 텍사스가 사막 아니에요? 사막은 아니죠. 사막할 때 사자가 사막은 모래 사자 아니지만. 아닙니까? 사막은 아니지만 비도 잘 안 오고 좀 비 안 오고 건조하고 사막 그렇죠. 아닌가? 안 가봐서 또 텍사스도 가본 모양인데. 저도 저는 텍사스 가봤습니다. 쉐일. 전 이게 텍사스 쉐일이- 스테이크하우스만 가봤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쉐일 저거 한번 가봤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 진짜 특이한 게 네. 원래 그 기름 빼는 거는 이렇게 위에서 시추정을 이렇게 확 박잖아요. 네.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하잖아요. 맨 했는데 뭐 석유가 안 나왔네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제대로 딱 뚫으면 빨대를 딱 꽂아서 석유가 왕창 있는데 제대로 꽂으면 그냥 쪽쪽 빨아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쉐일은 물어보니까 이 지층 밑에 쉐일층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쉐일은 이렇게 들어가서 옆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쉐일층은 항상 석유가 있어요. 석유가스가. 실패할 염려가 없다. 실패할 염려가 없어요. 미리 왜냐하면 초음파로 다 보니까. 초음파로 보고 네. 쉐일층은 이게 방울방울 그 가스와 기름이 있어서 예. 그 쉐일층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무조건 나오는데 오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파고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높아지거나 뭐 주변 환경이 좋아져야 파는 거고 네. 그거 없으면 안 파는 거. 굉장히 단순한 논리더라고요 보니까 가격이 되면 그러니까 훨씬 생산 비용이 높은데 가격이 유가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쉐일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원유는 꽂았을 때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리스크가 많은데 네. 쉐일은 정말 노력한 만큼 나온다. 한 방울 네. 한 방울 받아오는 네. 거니까 네. 정확히 비용에 비례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은 특이한 게 땅도 있잖아요. 네. 자기 집 앞에 텍사스 저도 그런 집 앞에 가봤는데 집 앞에 너 밑에 쉐일이 있는 것 같아. 네. 어머. 그럼 쉐일을 개발하자고 업체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야, 너희 집 밑에 쉐일층이 있어. 이거 네. 파보자. 그럼 이 쉐일층은 자기 겁니다. 집주인 거예요. 집주인 거. 내 집 밑에서 나오면 내 집 밑에 우와. 나오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붙어가지고 야, 네 집 밑에 지금 쉐일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파보면 어떻겠니? 네. 그래서 우리가 장비도 빌려주고 반반 나누자. 돈도 재주고 해줄게. 그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 밑에 있으면 정부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달라서 집집마다 막 있어 텍사스에. 땅 밑에서 와. 나오면 우리는 정부 겁니까? 우리는 정부 거죠. 텍사스 집값이 이렇게 오르나? 그래서 그 네. 개발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일단 요즘에는 야. 그 많은 그 셰일가스 회사들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그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길 네. 하는데 급급하대요. 배당이나 하고 왜 네, 그러죠? 왜냐면 그간에 파산한 회사들도 많아가지고 돌려줄 돈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상태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셰일 가스를 추출하려면 오일을 추출하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 구멍 뚫는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요. 네,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나 뚫고 바이든 되고 난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나 해. 그렇죠. 쉐일은 하지 마. 그래서 네. 허가 안 내주는군요. 그렇게 말한 게 우리나라 있어가지고 재건축 허가 안 해줬던 거랑 비슷한 거. 네, 그래서 백악관 정책이 시추를 막고 있다. 음. 그런 이제 업자들의 저 되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쉐일은 유가가 오르면 이건 이제 뚫을만 하네 하고 개떼같이 다들 그렇지. 들려와야 정확히 비용 되는데. 얼마나 들면 얼마 나오는지 아니까. 이게 얼마 60달러야 우리가 원가가 그럼 네. 60달러 이상으로 가면 무조건 파는 게 유리한 거고 음.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 안 할래. 이게 예. 굉장히 정확한 시장인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뚫는 것도 힘들어지고 ESG라고 해서
그 쉐일 업체들한테 돈도 잘 안 빌려주고 파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사실은 그동안 쉐일이 막 잘 못했던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나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쉐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래도 지금 유가가 얼마예요? 120불이잖아요. 60불 넘으면 프로피터블 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한답니다. 네, 이미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이제 정도면 인제 진짜 한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 워런 버핏도 그 전에 투자를 했는데 네. 백악관은 이제 막 늦었다. 네,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이것과 연관해서 똑같아. 뒤늦은 감이 뒤늦은 감이 얼마나 걸린다 그랬죠? 지금 가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6개월, 8개월. 아, 그래도 그건 빨리 나온다. 아파트는 3년 걸립니다. 예. 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연관된 기사가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치솟는 기름값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What surging gas prices means for you. 네, 이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 얘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사실 휘발유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쌀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뉴욕 같은 도시가 다 미국이 아니라 정말 달려도 몇 시간을 달려도 옥수수밭만 나오는 그런 허허 벌판이 대부분인 게 미국 땅이라 가지고 그래서 자가용이 정말 필수예요. 네. 근데 이게 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미국인들에게 유가 상승이 어떤 의미인지가 그 왜 중요한가? 이거는 그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아주 좋은 예로 잘 설명을 해줘요. 그때 우리가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부르는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요.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금융 상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터진 사건인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그 모기지 대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그런 거를 받은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갑자기 집단으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죠. 그런 바람에 깨졌지 그 파생 상품들이. 근데 그 사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를 집단으로 연체를 하는 거는 힘들다. 상상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파생 상품에 많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집단으로 이자를 못 내게 되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아니 그럼 왜 이자를 못 냈대? 갑자기 라고 당시에, 보니까 휘발유 값이 올라서 미국에서 네 기름값 되느라고 네 그때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 표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네 요건데 저기 2008년 조금 보면 줄라이 2008 보면은 오일 프라이스 히트 레코드 before financial crisis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터지기 전에 유가가 확 올라요. 근데 유가가 오르면 미국인들에게는 자동차가 필수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는 꼭 넣어야 되는 생활 지출 항목입니다. 대출이자보다. 네,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버리니까 기름값을 이거 다 메꾸느라고 대출 이자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낯섰다. 빚 갚는 거보다 기름값을 일단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아까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딴 생각하느라 못 봤네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저게 파란색이 원유 가격인데 일반적인 거고 빨간색이 실제 가격이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미널이면 명목이죠, 명목. 명목? 그리고 저건 리얼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군요. 그러나 뭐 거의 뭐 비슷한 걸로 보시면 물가가 별로 안 오르는 요즘은 뭐 노미널이나 리얼이나 비슷하니까 소비자 물가 보정한 건데 예전에 큰일 났었던 그 수준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가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2008년 당시에 소비자 물가를 감안하면 저 분홍색 정도까지 비싸졌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 저게 역사상 최고치잖아요. 2008년 무렵에 미국의 휘발유 가격, 그 당시 원유 가격이 요즘은 거기에는 못 미치는데
그래도 점점점 근접하고 있다. 분홍색이 지금 미국인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가격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 소장님 기침했다고 그냥 댓글이 물도 안 들렸냐부터 시작해서 엄청 뭐라고 하시는군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은 휘발유 값이 얼마인데 어떤데요? 많이 올랐어요? 한 달 전보다 20% 가량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800원.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인들이 좀 그런가 봐요. 저도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네. 야, 아무리 그래도 휘발유가 좀 오르면 우리는 그냥 안 타지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저축했던 걸로 좀 휘발유도 넣고 이자도 내면서 걱정은 하죠 물론. 네, 아 네. 이번 달엔 적자 났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적자가 나면 못 사나 봐요. 그러니까 저축이 없대요. 저축을 진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축을 게다가 주급이잖아요. 주급. 네. 주급이니까 심지어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냥 일주일 쓰고 그냥 다 탕진해. 네. 일주일 벌고 일주일 쓰고 그리고 회사 안 가? 아니 그리고 그 돈은 다 써. 없어. 그 다음 주에 집도 다 월 단위 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딱 벌고 한 달 내고 벌이하고 쓰는 게 딱 거의 맞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갑자기 뭐가 튀면 갑자기 막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지만 그러면 평소에 먹을 거 좀 줄이고 그렇죠. 평소에 집 사이즈도 좀 줄이거나 좀 싼 데로 이사 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아끼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아끼고 1000만 원을 벌어도 아끼는데 미국인들은 저축률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갑자기 생필품비가 올라가면 네. 놀라는 거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되나 봐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침하니까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얼마 전에 선배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례에 걸리셔서 기침을 하시길래 왜 이렇게 괜찮으시냐 했더니 나이가 들면 식도와 기도가 헷갈려서 사례가 잘 걸린다. 그거를 오늘 체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진짜 나이 죄송합니다. 들면 물 마시다가 살에 들리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죠? 네. 그쵸, 더 그렇죠. 빈도가 높아진다고요. 목에서 이게 기도와 식도를 다 그때 얘가 그거를 구별을 못하지 모르겠어. 그거 조절해주는 밸브가 있어요. 네. 이 밸브가 잘 작동을 안 해. 폐로 들어가는 거죠. 물을 마시는데. 살에 걸리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금 소비 습관, 운전 습관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버 같은 건 생계형 운전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거 영업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휴가를 가야 되는데 네. 휴가를 반납하는 거예요. 뭐 장거리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기름값 비싸다고. 기름값이 비싸니까 예. 장거리 여행 포기한다든지 네. 아니면 휴가를 반납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다. 근데 이렇게 특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선택의 폭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예. 네.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미국엔 그래서 휘발유 가격 오르는 게 되게 치명적이다. 네. 그리고 물가 오르는 게 우리나라 물가 오르면 오르나 보다 하지만 거기는 이제 생활비가 거의 뭐 목에 차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럼 휘발유가가 더. 오르는 거면 이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하고도 직결되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네. 시간이 거의 다 시간이 됐는데 거의 오늘 다 준비한 게 돼서. 오늘 많으신데 광고 안 봅니까? 광고?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에 해야죠. 광고는 네. 다음에 보고 그럼. 네. 예. 광고는 다음에 준비해 오신 보시고. 소식이 혹시 하나쯤 있으면 하나만 더 짧게 하시죠. 짧게? 예, 지금 있습니까? 끝내면 우리 혼날 것 같아. 오수장이 거 짧게 했다고. 이거는 그냥 약간 이어지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그 화면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녹색 에너지 전환을 그럼 무산시킬 것인가? 네. 이게 있는데 결국에는 석탄이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석탄이요? 기사예요. 네, 석탄이.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그 왜 글래스고에서 그 기후 정상회담 열렸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다 국가마다 막 넷제로 공약 막 했었는데 지금 4개월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봐라. 환경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냐. 전쟁 나가지고 오히려 세계 석탄 사용량이 늘었다. 오히려 겨울 동안 기록적인 수준의 탄소 배출량이 나왔다. 예. 지금 이렇게 천연가스가 너무 비싸지니까 석탄을 그냥
그냥 쓴다. 내 네. 친환경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 일단 석탄을 쓴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탄소 배출량 증가했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발발하면서 예. 이 유럽 국가들이 이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러시아 석유, 러시아 가스 네, 천연가스 말라고 대체할 하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석탄이었던 석탄밖에 거예요. 없죠. 아. 네. 그래서 사실 EU가 좀 친환경 에너지 막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그거고 자시고 계획이 거기 쏙 들어갔다는 바람도 안 불고 막 그러니까 그거 자시고 지금 석탄으로 그래서 앞으로 석탄 소비가 조금 증가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된다. 유럽 연합은 재생 에너지 전환하자 막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지만 그게 말처럼 또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석탄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 주머니에 여유 있을 때는 네. 뭐 폼도 좀 잡고 네. 야 인간이 환경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아 저 미개한 나라들 우리 유럽인들 봐라 환경 생각하지. 그랬는데 하면서 살다가 너무 본인들 비싸지니까. 힘들어지니까 다시 석탄 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럽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려우면 그냥 석탄 파게 되어 있는 동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분석도 있긴 있었어요. 막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에너지에 의존적인 화력 발전, 화력에 의존적인 경제는 안 된다. 빨리 전기차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의 도래가 네. 뭐 한 몇 년 더 당겨질 거다. 그런 분석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렇대요.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 석탄 화력 발전량이 트럼프 때보다 높대요. 지금 네. 아. 2021년 작년. 그리고 유럽에서도 2021년 석탄 발전량이 18%가 증가했고 네.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수요가 감소하니까 석탄 회사들이 파산 위기에 놓이거나 예. 파산을 한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뜻밖의 이익을 가져다줘서 예. 뭐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석탄이 단기적으로 좀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추론한 기사입니다. 사실은 오늘 그 광고에서 네. 저번에 이제 더빙을 하는 데에 전달에 많은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영상 편집까지 제가 해가면서 자막을 어머나. 넣어갖고 왔거든요. 어떻게? 넣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막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하. 준비를 해왔는데 다음 주에 그거는 꼭 다음 주 그거 꼭 저희가 듣는 꼭 걸로 보시죠. 보는 다음 걸로. 주에 광고 네. 재밌는데. 네, 다음 주에 아, 꼭 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엔 2번 하시죠, 2번. 아니요. 왜 그러세요? 정말. 네. 점점 친환경 흐름도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 친환경 흐름이 이걸로 인해서 또 멀어지는 거냐, 예. 아니면 좀 더 가속화되는 거냐. 그러니까요. 둘 다 사실 가능성이 있는 어느 건데. 쪽일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사장님이 월급을 반으로 줄였어. 네. 야,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장님 월급에 의존적으로 사니까 힘드네. 때려치우고 나 사업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월급을 반으로 줄이면 야근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투잡을 할까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야 석탄 발전 급하니까 이제 석탄 급하면 야근하고 야근하다 보면 사업할 기회는 더 멀어지는 그렇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야 그래도 친환경을 그럼 되돌려? 이런 논리가 결국은 세지지 않을까. 친환경은 비싼데. 비싸죠. 비싼데. 근데 이미 한번 들어섰으니까 이건 뺄 수 없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담경제연구소 광고부터 볼게요. 네, 어예진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